파리 외곽 쓰레기장 옆 판잣집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매일 마약과 폭력이 난무하는 곳에서 자란 이 아이는 자신의 이름조차 쓰레기라고 불렸죠. 전과 산범의 갱단과 어울리며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가 우연히 본 한국의 검도 영상 하나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나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의 무예정신이 한 절망적인 청년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에 대한 진짜 이야기입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이 채널은 엄청나게 성장할 채널이니 미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줄리앙 벨몽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지만 그 누구도 그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파리 외곽 빈민가 구토 냄새가 진동하는 쓰레기장 바로 옆 판잣집에서 자란 줄리앙에게 세상은 지옥 그 자체였어요. 어머니는 마약에 찌든 채 집을 나가고 아버지는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줄리앙은 혼자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10살 때부터 동네 아이들과 주먹다짐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죠.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마저 줄리앙을 포기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어차피 저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시선들이 줄리앙을 더욱 비뚤어지게 만들었어요.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아예 학교 폭력의 주동자가 되어버렸고 절도 전과까지 생기면서 소년원을 들락날락하게 되었습니다. 10대 후반이 되자 줄리앙은 본격적으로 갱단에 발을 들여놓았어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했습니다. 마약 운반, 폭력 조직의 심부름, 때로는 다른 조직과의 패싸움까지. 줄리앙에게 미래라는 건 없었어요. 그저 오늘을 살아남는 것, 그것만이 전부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줄리앙을 가리켜 쓰레기장에서 자란 쓰레기라고 불렸죠. 줄리앙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난 사회의 쓰레기야. 내가 뭘 해도 달라지지 않을 거야. 20살이 되던 해 줄리앙의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함께 어울리던 친구가 적대 갱단과의 싸움에서 칼에 맞아 죽었거든요. 그 친구의 마지막 말이 지금도 줄리앙의 귀에 생생합니다. 줄리앙, 넌 다음 차례야. 조심해.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고 줄리앙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자신은 쓰레기장에서 태어나 쓰레기로 죽는 운명인 것 같았습니다. 적대 갱단의 위협을 피해 도망다니던 줄리앙은 파리 시내 한 공원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어요. 춥고 배고픈 밤 지나가던 사람이 떨어뜨린 스마트폰을 주워든 줄리앙은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유튜브를 켰습니다. 그때 우연히 눈에 들어온 영상이 바로 KBS에서 방송된 무예대제전이었어요. 화면 속에는 하얀 도복을 입은 한국 사람들이 검을 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줄리앙은 또 다른 싸움 영상이구나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검을 든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고 그들의 움직임에는 폭력이 아닌 절제가 느껴졌습니다. 줄리앙이 지금까지 보아온 주먹다짐이나 칼부림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영상 속 자막이 줄리앙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검은 타인을 해치기 전 나를 다스리는 도구입니다. 줄리앙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알던 칼이나 주먹은 오직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수단이었거든요. 하지만 화면 속 사람들은 검을 통해 자신을 다스린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관련 영상들을 찾아보며 줄리앙은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의 검도와 무예에는 예의와 절이 있었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승부를 가리기 전후에 반드시 인사를 하고 스승을 공경하며 자신을 수련하는 것이 먼저라고 가르치는 문화였죠. 줄리앙이 자란 세상과는 정반대였어요. 그날 밤 줄리앙은 생전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의 눈물도 절망의 눈물도 아닌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저런 세상이 정말 존재할까? 내가 저런 곳에 가면 달라질 수 있을까? 주머니에 있던 마지막 돈을 꺼내보니 비행기표를 살 만큼은 되었습니다. 줄리앙은 그 순간 결심했어요. 한국으로 간다. 내 인생을 걸고. 그때 줄리앙의 나이는 21살 가진 것이라고는 전과 기록과 상처투성이 몸뿐이었지만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줄리앙의 첫 느낌은 깨끗하다였어요. 쓰레기장 냄새와 술 취한 사람들의 고함 소리에 익숙했던 줄리앙에게 한국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어는 전혀 통하지 않았고 가진 돈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찜질방을 전전하며 인터넷으로 검도장을 수소문했죠. 드디어 찾아간 곳은 서울 강남의 한 검도장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줄리앙은 압도당했어요. 도장 안은 정숙했고 사람들은 큰 소리 하나 내지 않으며 수련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관장님이 다가오자 줄리앙은 준비해온 한국말로 말했어요. 가르쳐 주세요. 저를 가르쳐 주세요. 하지만 관장님의 첫 마디는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관광객을 위한 체험장이 아닙니다. 줄리앙은 무릎을 꿇었어요. 프랑스에서 그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어본 적 없던 줄리앙이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제발 가르쳐 주세요. 살고 싶어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관장님은 한참을 말없이 줄리앙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칼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줄리앙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부터 지옥 같은 수련이 시작되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장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걸레질, 창문 닫기, 화장실 청소까지 모든 자비를 줄리앙이 맡았어요. 오전에는 기본기 연습, 오후에는 실전 수련, 저녁에는 한국어 공부까지. 몸은 비틀거렸지만 줄리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첫 한 달은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발 뒤꿈치는 터져서 피가 났고 매일 토하면서도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다른 수련생들은 줄리앙을 신기한 듯 바라봤지만 그 누구도 무시하거나 비웃지 않았어요. 오히려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고 한국말을 틀릴 때마다 친절하게 고쳐주었습니다. 어느 날 관장님이 줄리앙에게 한국말 한마디를 가르쳐 주었어요. 사람이 먼저다. 줄리앙은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계속 되뇌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그 말은 줄리앙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핵심이었어요. 수련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줄리앙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훈련 중에 갑자기 과거의 기억들이 플래시백처럼 떠오르기 시작한 거죠. 죽은 친구의 피 묻은 셔츠, 소년원에서의 폭력, 어머니의 마약에 취한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떤 날은 악몽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어떤 날은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라 죽불을 부러뜨리기도 했어요. 관장님은 그런 줄리앙을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과거와 싸우는 것도 수련의 일부라며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런 줄리앙에게 큰 위로가 된 것은 함께 수련하던 중학생 민재였어요. 민재는 줄리앙을 형이라고 부르며 따랐는데 어느 날 줄리앙이 또다시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며 포기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민재가 한 말이 줄리앙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형은 내가 본 어른 중에 제일 열심히 노력해요. 저도 형처럼 되고 싶어요. 그 순간 줄리앙은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프랑스에서는 늘 쓰레기 취급받던 자신이 여기서는 한 아이의 롤모델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줄리앙은 펑펑 울었습니다. 27회 살면서 처음 흘리는 진짜 눈물이었어요. 내가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 깨달음과 함께 줄리앙은 더욱 열심히 수련에 매진했습니다. 관장님도 변화하는 줄리앙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의 뜻을 설명해 주셨죠. 무예를 배우는 것은 강해지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함이다. 기술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 줄리앙은 그제야 한국 무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프랑스에서 배운 폭력은 상대방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한국 무예는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도장에서 하는 묵념과 절 역시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겸손함과 감사함을 배우는 과정이었어요. 그렇게 줄리앙은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변해갔습니다. 과거의 분노와 절망이 현재의 희망과 노력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수련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관장님이 줄리앙에게 제안했어요. 전국무수련합회 대회에 나가보겠나? 줄리앙은 겁이 났지만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의 수련 성과를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대회 당일 줄리앙의 상대는 모두 어려서부터 무예를 익힌 고수들이었어요. 기술적으로는 아직 부족했지만 줄리앙에게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진정성이었죠. 경기 전후 인사하는 모습,
패배했을 때도 상대방을 축하해주는 태도,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결과는 준우승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줄리앙의 무엇에 주목했느냐였어요. 기술이 아니라 인성, 태도, 정신력에 감동받았다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저 외국인 선수는 무예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구나라는 말들이 들려왔죠. 대회가 끝난 후 줄리앙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유튜브에 올렸어요. 제목은 프랑스 갱단 소년, 한국에서 살아남다였습니다. 처음에는 조회수가 몇십 개에 불과했지만 점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영상에서 줄리앙은 솔직하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쓰레기장에서의 어린 시절, 갱단 생활, 친구의 죽음, 그리고 한국에 와서 경험한 변화까지. 특히 한국이 내게 준 건 기술이 아니라 존엄입니다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어요. 댓글은 30만 개를 넘어섰고 전 세계에서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당신의 눈빛에서 용서가 보입니다. 한국 문화의 힘을 보여준 훌륭한 사례, 진정한 무사의 정신을 보았다 같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하지만 줄리앙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었던 댓글은 프랑스 빈민가 아이들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형, 나도 형처럼 될 수 있을까요? 한국에 정말 그런 곳이 있나요? 줄리앙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줘야 한다는 것을. 영상은 계속 확산되었고 결국 유엔 인권 포럼에서도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줄리앙의 이야기가 단순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진 거죠. 유엔 인권 포럼에서 줄리앙에게 연락이 왔어요. 주제는 청소년 회복과 무예 윤리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대표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달라는 초청이었죠. 줄리앙은 떨렸지만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세상에 알릴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뉴욕 유엔 본부에 선 줄리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대로 정중한 인사로 연설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줄리앙 벨몽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줄리앙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어요. 쓰레기장에서의 어린 시절, 갱단 생활, 그리고 절망의 끝에서 만난 한국 무예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칼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사람이 먼저다라는 한국 무예의 철학에 대해 설명할 때는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무예를 통해 저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타인을 제압하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브라질 대표는 눈물을 흘렸고 튀니지 대표는 연설 후 줄리앙에게 다가와 당신의 이야기가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인도 대표도 한국의 무예 철학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날 밤 줄리앙은 호텔에서 관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무예 정신을 알렸습니다. 관장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진정한 무사가 되었구나. 이제 내 역할이 무엇인지 알겠지? 줄리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자신이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가 온 거죠. 특히 자신과 같은 환경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유엔 연설 후 줄리앙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프랑스로 돌아가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기로 한 거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관장님과 도장 식구들이 작별 인사를 나왔습니다. 민재는 울면서 형, 꼭 다시 와요라고 말했어요. 파리에 도착한 줄리앙이 향한 곳은 자신이 자랐던 그 빈민가였어요. 예전에 마약 소굴로 쓰이던 폐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줄리앙은 그 건물을 임대해서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벽을 허물고 바닥을 다시 깔고 창문을 새로 달았어요. 몇 달 후 그곳에는 정도관 파리본부라는 현판이 걸렸습니다. 도장 한쪽 벽에는 한국 국기가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글귀가 한국어와 프랑스어로 적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의심스러워했어요. 쓰레기 출신이 무슨 도장을 차린다고? 하지만 줄리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도장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혼자서라도 수련을 계속했어요. 첫 번째 제자는 12살 소년 피에르였어요.
줄리앙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였죠. 피에르가 도장에 들어오자 줄리앙은 한국에서 배운 대로 정중하게 인사를 가르쳤습니다. 먼저 절부터 배워야 해.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야. 피에르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절을 통해 겸손함을 배우고 수련을 통해 인내를 기르고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배려를 익혀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도장을 찾아왔어요. 어느 날 지역 신문 기자가 도장을 취재하러 왔어요. 당신이 배운 무예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줄리앙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가장 따뜻한 인사였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그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도장을 열고 싶다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줄리앙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정도관 파리본부가 문을 연 지 2년이 지났을 때 줄리앙은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어요. 처음에는 거칠기만 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서로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며 자신들보다 어린 아이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특히 피에르의 변화는 감동적이었어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문제아로 찍혔던 피에르가 이제는 반장이 되어 다른 아이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피에르가 줄리앙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도 나중에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줄리앙은 그 말을 듣고 한국에 있는 관장님이 생각났어요. 자신도 처음에는 민재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감동받았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제 자신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도장에는 이제 50명이 넘는 아이들이 다니고 있었어요. 나이도 다양하고 출신 배경도 제각각이었지만 모두 한국식 예의를 따라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함께 동네 청소를 하고 매달 한 번씩은 양로원에 봉사활동을 가기도 했어요. 어느 날 줄리앙은 도장 벽에 새로운 문구를 하나 더 붙였어요. 내가 받은 은혜, 갚고 싶습니다. 마이너스 줄리앙 벨몽이라는 글이었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한국에서 배운 것을 세상과 나누며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금도 줄리앙은 매일 아침 한국을 향해 절을 올립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한국, 그리고 진정한 스승이 되어준 관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해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쓰레기장에서 태어나 쓰레기로 불렸던 소년 줄리앙 벨몽. 그는 이제 수십 명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진정한 스승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검도장에서 시작된 기적이 이제는 프랑스 빈민가로 그리고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검술이고 누군가에게는 운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줄리앙에게 한국 무예는 생명의 출구였어요.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찾게 해준 진정한 스승이었죠. 그리고 지금 줄리앙은 그 희망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변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줄리앙의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 그리고 받은 은혜를 나누려는 정신. 이것이 바로 한국 무예가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내용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잊지 마세요.